배터리 산업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때부터 진짜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들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 배터리 재고가 쌓였다, 그러니 산업이 꺾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배터리 주가를 흔드는 진짜 변수는 판매량이 아니라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같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왜 어떤 기업은 버티고 어떤 기업은 무너지는지 구분하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이 산업을 볼 때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건을 체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3가지만 가져가셔도 남들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이미 20%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망한 게 아니라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죠. 특히 최근 리튬 가격이 2023년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한 뒤 바닥을 다지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오히려 배터리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배터리도 좋고 안 팔리면 끝이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곧 성적표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 실적과 주가를 가르는 건 얼마나 팔렸냐가 아니라 어떤 배터리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는 종류가 다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성능이 좋은 대신 비싼 계열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안정성이 강점인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밀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에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오래 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고객도 다르고 수익 구조도 달라집니다. 팩트를 체크해보면 2026년 현재 시장은 하이니켈, NCM과 가성비 LFP로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과거엔 테슬라만 쓰던 LFP 배터리를 이제는 벤츠,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보급형 라인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무조건 비싼 배터리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원하는 타겟 세그먼트에 맞춰 공급망을 다변화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하나의 회사가 혼자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광물, 정제, 소재, 셀, 모듈과 팩까지 긴 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을 캐고 그것을 정제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소재로 가공하고 그 다음 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형태로 조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단이 흔들리면 뒤에 있는 회사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한 명이 약속 시간을 어기면 뒤에 만나는 친구들도 전부 꼬입니다.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광물 가격이 출렁이면 소재 회사가 흔들리고 소재가 흔들리면 셀 업체 마진이 바뀝니다. 최근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과 유럽의 CRMA 핵심원 자재법은 이 공급망의 국적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FEOC 우려 왜곡 집단 규정으로 인해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광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공급망의 질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팩트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원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가 내려가도 판매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면 이익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대로 원가가 올라가도 계약 구조가 원가, 연동이면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계약 구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뉴스 헤드라인에만 휘둘리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의 2025년 실적을
보면 리튬 가격 하락기에 판가 연동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일시적인 마진 축소를 겪었지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기며 신규 수주 잔고를 1,100조 원 규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가능성인데 지금의 시장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탑재량 기준으로 CATL이 약 36%, BYD가 약 16%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다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점유율은 단순히 기술력 하나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내수시장 규모, 가격 경쟁력, 정부 정책, 공급망 구조가 모두 얽혀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말 잘하는 친구 하나만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임 장소, 타이밍, 다른 친구들의 성향이 다 맞아야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배터리 점유율도 그런 종합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팩트를 더하자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엑스-차이나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여전히 45% 이상을 상회하며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 배터리 여권 제도는 탄소 발자국과 재활용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환경 규제 대응력이 떨어지는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에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통과한 공급망이 이익을 가져가느냐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재고가 줄고 있는지, 계약 단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화학 조합이 채택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 규제가 붙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49689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화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동안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전력망용 배터리 수요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다는 사실은 배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단단해졌음을 증명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 있죠.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 친구가 망했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험 범위가 바뀌었고 준비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판매량이라는 시험 점수만 보고 산업 전체를 단정 짓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은 시험 과목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볼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배터리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계약 조건으로 팔리고 있는지, 공급망 앞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원가와 판매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판매량이 아니라 통과, 조건이 왜 더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배터리를 전기차 판매량 하나로 보면 절반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진짜 판을 흔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니 자동차가 전부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 즉 실제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생각만 하는 AI가 아니라 몸을 가진 AI입니다. 로봇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로봇이 실제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자극받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전 세계 인간형 로봇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로봇용 배터리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팩트가 이를 증명합니다.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협업해 로봇용 AI 엔진 최적화를 마쳤다는 소식이 나온 뒤 시장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엔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두뇌 역할을 하는 연산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걷고 물건을 짚고 균형을 잡도록 계산해주는 두뇌입니다. 그런데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봇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예로 들어보죠.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약 30% 이상 높은 고출력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걷고 뛰고 점프하려면 순간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몸으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평소에 천천히 걸을 때는 심박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단을 전력 질주하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순간 출력이 커지면 배터리 사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형 로봇의 경우 관절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자동차 가속 시에 맞먹는 순간 전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고출력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열 발생은 줄이는 특수탭 설계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 말은 같은 부피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느냐는 뜻입니다. 삼성 SDI가 에너지 밀도 900와트/리터급 전고체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힘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고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액체 전해질을 썼다면 고체 전해질을 쓰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액체 대신 고체를 넣어서 더 안전하고 밀도 높은 구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2025년부터 파일럿 라인 가동을 시작해 2027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900와트/리터 달성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 40% 이상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는 로봇이 한번 충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로봇 배터리 시장은 아직 작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셔야 합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5%라는 숫자는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몸무게가 35%씩 늘어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옵니다. 이건 단순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 확장입니다. 최근 시장조사 기관의 2026년 2월 보고서를 보면 로봇용 배터리 시장의 가치는 2030년에 약 2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년 전 대비 무려 5배 이상 성장하는 수치로 초기 전기차 시장이 보여주었던 폭발적 성장 곡선과 매우 흡사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90조 원, 하단에서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된 사례도 의미가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큰 자금이 방어선을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전에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는 것처럼 자금은 먼저 움직입니다. 가격이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 흡수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기금은 배터리 업황의 바닥론이 확산되던 시점에 대규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보다는 로봇과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배터리 산업의 제2차 성장 동력에 베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로봇 시대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가 진화합니다. BMS는 배터리의 상태를 관리하고 과열이나 과충전을 막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단순 관리가 아니라 복잡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AI 기반 BMS 이존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심박수만 재는 게 아니라 운동 강도에 맞춰 자동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트레이너가 붙는 겁니다.
2016년형 차세대 BMS는 배터리 수명을 15% 이상 연장할 뿐만 아니라 로봇의 실시간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를 배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하며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잔고가 50조 원을 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도 급증합니다. 그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배터리입니다.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2025년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대용량 ESS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6년 2월 기준 국내 업체들의 북미 ESS 시장 점유율은 약 30% 이상으로 추산되며 수익성 또한 전기차용보다 높은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당열정 양극재 비중을 늘려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약 20% 개선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당열정은 입자가 하나로 균일하게 구성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울퉁불퉁한 돌 대신 매끈한 구슬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균열이 줄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당열정 양극재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배터리 내부의 가스 발생을 줄여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리튬과 니켈 회수율이 95%에 근접하면서 원가 절감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겁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주요 재활용 공장들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하며 여기서 뽑아낸 리튬으로 다시 양극재를 만드는 순환 경제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림이 있습니다. 완성차, 배터리, 로봇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한 회사가 기획부터 생산, 적용까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음식 재료를 직접 재배하고 조리하고 판매까지 하는 식당과 같습니다. 중간 유통이 줄어들수록 통제력은 강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죠. 로봇은 배터리 산업의 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적 기준을 끌어올리는 압박 장치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평소 걷기만 하던 사람이 마라톤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심폐 능력이 올라가고 체질이 바뀝니다. 로봇이 요구하는 고출력, 고밀도, 고안전성 조건을 통과한 기업은 이후 전기차와 다른 모빌리티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경쟁은 단순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 기준을 먼저 통과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위치와 로봇 시장에서의 기술력이 교차하면서 판이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경쟁 위에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터리와 로봇이라는 기술적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관세 맞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관세는 재앙이다. 맞으면 무조건 망한다. 이 공식이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국제 협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합의된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시작가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로 손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거 미 캐나다 사례를 보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강하게 압박하고 그 다음 조건을 조정하며 협상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 진짜 화났다 라고 크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목적은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시 맞추자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무역에서도 이 방식이 쓰입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압박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가진 카드를 꺼내라는 신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15%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면 연간 이익에 약 8조 원 영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만 보면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25% 관세 시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기존 9%대에서 6%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방어 가능한 금액이 약 3조 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응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일부를 복구하는 과정이 있듯이 기업도 방어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현지 생산 비중입니다. 영어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비율입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관세 충격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비율이 높아지면 외식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 100만 대시대를 여는 원년입니다. 이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CMA에서 아이오닉 소와 구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홀류 생산하며 관세, 방어선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합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렛대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도구입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면 한국도 협상 카드를 꺼낸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줄다리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3,44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입니다. 트럼프가 왜 발의만 하고 통과를 안 시키냐고 화를 내는 건 역설적으로 이 법안이 그만큼 강력한 협상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관세 유예 협상을 개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테이블 위에서 조건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지난 1월 3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밝힌 것처럼 물밑에서는 이미 실익을 챙기는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직접 만나 대화가 시작되면 이미 파국은 아닙니다. 주가가 최고가 대비 15%에서 20% 조정받는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이 구간을 과열 해소라고 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숨이 차면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리듬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유한 또 하나의 변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상장, 즉 IPO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약 20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가 현대차 시가총액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본업 외에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보여준 기술력은 시장의 기대를 100조 원대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은 현대차 그룹의 거대한 현금, 자산과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안겨주는 강력한 보험입니다. 관계에서 한 가지 갈등이 있어도 다른 신뢰 자산이 있으면 전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관세를 압박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고개를 숙이는 구조도 아닙니다. 유럽, 베트남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공동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 구조상 지역 일자리와 연결된 정책은 쉽게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IRA 수혜가 집중된 지역들이 공화당 강세 지역인 레드 스테이트라는 점은 트럼프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입니다. 일자리를 뺏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을 봐야 합니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뜻합니다. 고사양 AI 로봇이나 프리미엄 전기차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일부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제품이 조금 비싸도 사는 소비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관세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협상의 과정입니다. 강한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숫자가 조정됩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다시 쓰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교적 압박이 더해진 상황. 이 긴장 속에서 누가 흔들리고 누가 버틸지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판매량 하나로 판단할 산업이 아니었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기술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관세는 종말 신호가 아니라 협상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소음이었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구조였습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잡히면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2025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15% 성장하며 캐즘의 바닥을 확인했고 현재 26년 들어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선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며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팩트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시장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기대와 변동성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에는 열광하고 변동성에는 도망칩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섞여 있는 구간입니다. 요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름이 달궈질 때 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무섭다고 불을 꺼버리면 요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2차 전지 업종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이후 반등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대비 2.5배 높았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다음 상승 사이클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합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이미 상향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로 통제력을 높이고 있으며 외부 변수는 협상 국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방향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고점 대비 15%에서 20% 조정을 받는 구간은 무조건 도망칠 시점이 아니라 과열이 식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 전날 밤에 잠깐 불안해진다고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 SDI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8룸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가격적 매력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방어선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이 특정 시가총액 구간에서 매수를 강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가격대 지지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끝주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한 달간 국민연금은 2차 전지 핵심 종목에 대해 약 1.2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저가 매수세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장기 자금이 이 구간을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봇이라는 신수요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체감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레벨 1에서 2로 가는 속도보다 10에서 20으로 가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초반 스탯 상승은 미미해 보이지만 누적되면 캐릭터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재 글로벌 서비스 로봇용 배터리 시장은 매년 40% 이상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기록 중이며 2030년에는 전체 배터리 수요의 약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를 넘어 주요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발언은 협상 테이블을 여는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숫자를 확정값으로 가정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 채점 전에 점수를 미리 확정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이미 10만 개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팩트입니다. 관세 25%는 협상의 시작점일 뿐 최종적으로는 국가별 쿼터제나 예외 조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행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공포 뉴스에 즉각 반응하지 말 것. 둘째, 조정 구간에서 분할 접근을 고려할 것. 셋째, 기술 기준을 통과한 기업 중심으로 압축할 것. 넷째, 일부 현금 비중을 유지해 변동성 구간에서 선택권을 가질 것. 현금 20% 정도를 유지하면 급락 구간에서 호흡이 가능합니다. 숨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산업의 흐름은 정치보다 길고 기술은 소음보다 강합니다. 관세 이입치 5%라는 숫자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쥔 기업은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노이즈 구간이 우량 기업을 재평가할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배터리는 단순 판매량 산업이 아니었고 로봇 수요는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관세는 협상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늘 시끄러운 목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하지만 돈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요리할 때 연기만 보고 도망치지 말고 불의 세기와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게임에서 몬스터가 크게 보인다고 바로 도망치지 말고 내 장비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청소할 때 먼지가 날린다고 집을 포기하지 말고 창문을 열고 천천히 닦으십시오.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다음 레벨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이 흐름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신호라고 봅니다. 물론 변동성은 계속 나옵니다. 그건 시장의 숨소리입니다. 숨을 쉰다고 병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오늘도 데이터로 생각하고 구조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투자하십시오.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하지만 답안지는 항상 구조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